독일 함부르크 공항,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 선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유명한 독일에서 그 우수한 병원들을 두고 지금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그녀는 이렇게도 다급하게 한국으로 향하는 걸까요? 여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한 독일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10년간 이유 모를 가려움증과 발진으로 고통받던 그녀, 독일의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받은 대답은 언제나 당신은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네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야. 라고 단정짓던 가족들마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결국 그녀는 탈출구를 찾아 한국 어학연수를 신청하게 됩니다. 독일 의학이 최고라고 믿던 그녀가 결국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듣게 된 이야기로부터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바우만입니다. 12살 생일날 처음으로 손목에 붉은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동그란 점 3개. 그때만 해도 모기에 물린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점들은 제 인생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함부르크의 겨울은 유독 춥고 건조했어요. 손목의 붉은 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팔꿈치까지 번졌고 밤마다 가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계절성 건조함 때문이라며 로션을 더 바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로션을 바를 때마다 오히려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리사,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래.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그러니? 엄마의 말은 항상 그랬어요. 마치 제 고통이 과장된 것처럼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바르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며칠 후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발진은 이미 제 팔 전체와 목 주변까지 퍼져 있었어요. 반 친구들은 제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멀리했고 체육 시간에 반팔을 입어야 할 때면 차라리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4살의 제게 그 시간들은 지옥 같았어요. 선생님, 저 오늘 열이 나서 체육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리사,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째야. 정말 아픈 거니? 선생님의 의심 어린 눈빛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울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피부는 갈라지고 붉게 부어오른 팔다리를 감추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16살, 3번째 피부과를 찾았을 때였어요. 의사는 제 팔의 발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피부염이야.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지.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제 방에 명상 CD를 갖다 놓고 요가 클래스에 등록시켰어요. 마치 제 마음이 문제라고 확신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리사, 의사 선생님도 내 마음이 문제라고 했잖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명상도, 요가도, 긍정적인 생각도 제 피부를 낫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태는 악화되어 눈가와 입가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7에 접어든 저는 이미 10군데가 넘는 병원을 전전했고 모든 의사들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음식 알레르기일 수도 있으니 유제품과 밀가루를 끊어보세요.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밝고 활발했던 아이는 온데간데없고 구석에 숨어 책만 읽는 소녀가 되었어요. 책 속에서만 제가 아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고 친척들은 제게 다가오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리사는 왜 항상 저렇게 우울해 보이니? 환절기만 되면 더 저러더라. 사람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봐. 귓가에 들리는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자존감을 찔렀습니다. 18 생일 가족들은 케이크를 사왔지만 저는 초를 불 수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손가락 관절이 너무 부어올라 움직이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은 제게 탈출구가 될 것 같았어요. 함부르크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피부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해 자취를 시작하면서 제 손은 더 망가져갔어요. 세제를 만질 때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물건을 쥐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발표를 못할 것 같아요. 손이? 리사, 또 그 핑계야? 내 성적이 위험해. 이렇게 계속 결석하면 학점을 줄 수 없어. 교수님의 차가운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팠어요. 하지만 누구도 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3학년,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피부과, 알레르기 내과, 면역내과,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지만 모두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네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최악이었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아픈 것이 모두 제 정신 상태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긍정적 사고 관련 책이나 DVD를 선물했고, 제 상태에 대해 물으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리사, 너는 항상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해. 간단한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니? 엄마의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치 제 고통이 모두 제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모두가 모였을 때 삼촌이 제게 물었어요. 리사, 내 손은 왜 항상 그래? 병원은 가봤니?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래요. 의사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좀 예민해서. 그 순간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고통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 접한 한국 문학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서울에서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탈출구였습니다. 한국? 왜 하필 거기니? 영어권 국가도 아니고. 엄마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수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운명의 신호 같았습니다. 2022년 3월,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제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정돈된 거리와 깨끗한 공기가 신기했어요. 독일과는 다른 이상하게 평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학원에 다녔어요. 신기하게도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제 피부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가려움은 있었지만 독일에서처럼 심하게 갈라지거나 붓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학원 두 번째 달,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독일에서 오셨나요? 아까 수업 시간에 발음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바로 정우였어요. 조용하고 진지한 인상의 그는 같은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 공부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종종 같은 카페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손목이 가려워 긁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심한 가려움에 저도 모르게 손목을 계속 긁다가 피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고 돌아왔을 때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 보여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가 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길 기다렸던가요. 정우는 당황한 듯했지만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피부 문제와 독일에서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들은 다 심리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어요. 그 고통이 실제라는 걸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정우와 저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은 제 가려움증을 위해 특별히 무향 로션과 부드러운 천 손수건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써보세요. 제 사촌동생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로션이 도움이 됐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우는 제 상태를 불편해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날들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독일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면 엄마는 여전히 제 상태에 대해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서울은 어때? 거기서도 그렇게 아프니? 라는 질문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정우를 만나고 서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학연수 3개월 차, 제 피부 상태는 여전히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급격히 변할 때면 다시 심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공기 그리고 정우의 존재는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이 피부병에만 갇혀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사,
나 아는 병원이 있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정우의 그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제안이 제 오랜 고통의 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에 온 지 4개월, 한글 공부가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러나 피부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절기를 맞아 목 주변과 손가락 관절이 더 심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붓고 갈라진 손가락으로 옷을 입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피부의 고통은 여전히 저를 따라왔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피부 가려움이 너무 심해 어학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손목을 차가운 물로 식히고 있는데 정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정우는 제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수업이 끝난 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병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독일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국에서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정우가 추천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독일에서라면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놀랍게도 예약 전화를 한 지 불과 3일 만에 진료 일정이 잡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독일의 오래된 병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피부과 교수님은 흰 가운을 입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제 이름을 부르고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긴장했어요. 또다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달랐어요. 그는 제 손과 팔, 목 주변의 발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지금까지의 병력을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제품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신 후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서울에 도착한 첫 2주 동안은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악화되었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검사들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알레르기 패치 테스트와 혈액 검사, 그리고 피부 조직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종합적인 검사를 제안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고 진단했었죠. 교수님은 간단한 피부 스크래치 테스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셨어요. 팔뚝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소량 바른 후 반응을 지켜보는 검사였습니다. 놀랍게도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팔에는 뚜렷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특히 3가지 물질의 심한 붉은 반점과 부종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이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리사 씨, 당신의 경우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피부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특정 화학 물질들의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넘게 들어온 내 마음의 문제야 라는 말이 아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의 물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더 세부적인 알레르기 패치 테스트, 그리고 피부 조직 검사까지. 독일에서라면 이 모든 검사를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일주일 안에 완료되었어요. 검사 과정 내내 정우는 저와 함께 해주었고 때로는 의사와의 소통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교수님은 검사 결과지를 펼치며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리사 씨는 복합성 환경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특히 3가지 물질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파라벤, 포르말데히드 방출제, 그리고 특정 금속 성분이에요. 독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던 세제, 섬유유연제, 그리고 심지어 화장품에도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에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졌는지, 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었는지.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리사 씨가 한국에 오시고 처음 며칠간 증상이 나아진 이유는 독일에서 사용하던 제품들과의 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슷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하셔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제게 사용 중인 모든 화장품, 세제, 샴푸 등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다음 방문 때 그것들을 모두 가져갔더니 교수님은 전문 장비로 성분을 분석해 보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사용해온 독일 브랜드의 세제와 로션에는 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분들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이 성분들을 피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전한 대체 제품 목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면역 치료와 함께 국소 치료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자세한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처방된 약은 스테로이드가 아닌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새로운 종류의 약물이었습니다. 또한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특수 크림도 함께 처방받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비용이 한국의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치료들이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 갈라진 피부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고 가려움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교수님은 매주 상태를 확인하며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 주셨습니다. 리사 씨, 정말 잘 회복되고 계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 완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매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매번 병원에 동행해 주었고 처방받은 약을 정확히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는 심지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들을 찾아 함께 쇼핑도 해주었습니다. 정우의 도움으로 저는 일상생활용품을 모두 교체했어요. 세제, 샴푸, 화장품은 물론이고 침구류까지.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제 피부는 거짓말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가려움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고 손바닥에 갈라진 틈도 서서히 아물어갔어요. 치료가 진행되면서 교수님은 제게 독일에서의 의료 경험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어요. 왜 이런 기본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의사들이 제 상태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치부했다고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고 외부 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은 종종 물리적인 것이에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피부 상태의 변화를 사진으로 찍고 사용하는 약물과 반응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독일의 가족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제 피부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화면 속 엄마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리사, 정말 그런 거니? 너 또 이상한 치료에 빠진 거 아니야? 엄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게 제 피부의 변화를 보여주고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 몸이 특정 화학물질에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쓰던 그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문제였어요. 엄마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메일로 보낸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그리고 치료 전후 사진을 보고 나서야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손바닥에 깊은 갈라짐이 아물어가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의 사과는 조심스러웠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통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비록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 자신감도 회복시켜 주었어요. 더 이상 긴 소매로 팔을 가리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간 제 자신을 의심하고 제 고통이 단지 심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강요받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제 고통은 실제했고 그것은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이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치료는 계속되었고 제 몸은 매주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손바닥의 깊은 갈라짐은 이제 희미한 선으로만 남았고 눈 주변의 부종도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가려움에 시달리며 뒤척이던 고통에서 해방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저는 마치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나아지자 자연스럽게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학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질문했고 한국인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긴 소매 옷으로 팔을 가릴 필요도 없어졌고 화장품이나 향수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졌어요.
교수님이 안전하다고 확인해준 제품들로 조금씩 일상을 채워나갔습니다. 정우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그는 제 치료 과정을 함께하며 항상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함과 신중함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날 그는 제게 고백했어요. 리사,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있을수록 그 마음은 더 커져갔고, 이제는 당신이 제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10년간의 고통 끝에 찾아온 이 행복이 꿈만 같았어요. 정우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지만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저를 서울의 여러 곳으로 데려갔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이태원의 작은 독일 음식점에서 향수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안정감을 한국에서, 그것도 외국인인 제게 선물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의 가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특히 어머니는 제 피부 상태를 걱정하며 한국 전통 차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정우의 여동생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어요. 리사,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제 자신이 어딘가에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갈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저 치료 중인 환자, 정우의 여자친구,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어학연수 마지막 달,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독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새 삶을 시작할 것인지. 정우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찾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우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정을 내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독일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였어요. 리사, 좋은 소식이 있어. 엄마가 다음 주에 서울로 갈 거야.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보낸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치료 경과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결심했다고 했어요. 직접 한국의 의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진 저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후회가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와도 돼요? 기다릴게요.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출구로 나오는 승객들 사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에 엄마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어깨는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리사,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니 손등과 팔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갈라지고 붉게 부어올랐던 제 손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 있었어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제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나아졌구나. 그날 저녁, 저희는 정우가 예약해둔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엄마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조금 당황하면서도 용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식사 중 엄마는 제 치료 과정과 한국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정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제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엄마는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하게 영어로 대화하며 제 상태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명확한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표정이 바뀌어 갔습니다. 리사의 경우는 전형적인 접촉성 알레르기입니다. 특히 독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세제와 화장품에 포함된 특정 화학 물질에 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결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확신에 찬 설명을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료실을 나온 후 엄마는 잠시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사, 미안해. 엄마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정말 아팠던 거였구나. 10살 때부터
줄곧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제 고통을 인정해주는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우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알레르기인 줄 모르고 계속 같은 제품을 사용하게 한 것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돕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오해와 서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망에 대해서요. 리사, 내가 대학 졸업하고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가 또 현실에서 도망치는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구나. 엄마의 한국 방문은 일주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서로에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어요. 엄마는 제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에 의외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정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어요.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 독일에서는 아무도 내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정우 씨는 처음부터 널 믿어주었잖아.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남산 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엄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리사,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뻐. 이제 자주 연락하자. 그리고 정우 씨와 잘 지내렴. 엄마가 떠난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얻어 다시 삶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있고 회복된 엄마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치료 시작 1년째 되는 날, 저는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 카드를 전달했어요. 제 피부가 완전히 회복된 사진과 함께 이 모든 변화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카드를 읽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리사 씨, 이런 순간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정우는 저를 한강변의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리사,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의 청혼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제 새로운 삶은 이제 정우와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아픔으로 시작된 여정이 사랑과 치유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은 이제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상처를 치유해준 곳, 진정한 저를 찾게 해준 곳, 그리고 사랑을 만난 곳이었어요. 독일에서 10년간 알지 못했던 위로와 이해를 한국에서 찾게 될 줄은 어학연수를 결심했던 그날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우의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가장 낯선 곳에서 우리는 집을 찾는다고. 제게 서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려움 없는 피부처럼 이제 제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와의 약혼 후 저는 한국에서의 체류 비자를 연장했어요. 어학연수는 끝났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대학에서의 언어학 학위를 바탕으로 서울의 작은 번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서 번역부터 시작했지만 곧 독일 기업과의 통역 업무도 맡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부분은 정우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IT 회사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항상 제 건강을 첫 번째로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위해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안전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집안 청소에도 신경을 썼어요. 특히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환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는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매주가 아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방문 주기가 길어졌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제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에 대한 면역 치료가 진행되었고 제 몸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병원에 가는 길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케어를 받는 특별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리사 씨, 이제 면역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생활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병원이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 피부가 나아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치유되었던 것 같다고요. 정우와 저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까지 서울은 제게 끊임없는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특히 봄이 되어 벚꽃이 만개했을 때 여의도 윤중로를 걸었던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제 과거의 아픔도 함께 날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정우는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홀레복인 한복이었어요. 정우의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위해 맞춤 제작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결혼식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밝은 빨강과 초록의 조화가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제 피부에 닿는 천이 전혀 가렵지 않았어요. 한복 제작자가 특별히 알레르기 없는 천연 소재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리사,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정우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어쩌면 제 영혼의 일부는 정말 이곳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저를 이끌어 한국에 오게 했고 그 덕분에 진정한 치유와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엄마는 매주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 피부 상태를 항상 물어봤고 때로는 독일의 친척들에게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한다고 했어요. 리사, 이모가 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 완전히 달라 보인대. 그리고 내 한국인 약혼자도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하셨어.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때로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엄마는 독일에서 환경 알레르기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 제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어요.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런 노력을 해주다니. 아마도 엄마는 자신의 방식으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때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우와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독일에서 몇몇 가족들이 올 예정이었고 정우의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역시 알레르기 문제였어요. 결혼식장의 꽃부터 음식, 심지어 결혼 반지의 금속 성분까지 모두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정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 항상 정우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해왔으니 이번엔 제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우, 나도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함께하자는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날 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속들. 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리사, 당신이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토록 순수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제 알레르기가 재발할 수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했어요. 결혼식 전날, 저는 마지막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제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리사 씨, 내일이 결혼식이죠? 정말 축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어요. 불과 2년 전, 저는 손이 갈라져 물건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의사들에게도 정신적 문제로 치부되던 환자였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정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작은 정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결혼식은 한국과 독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참석했고 정우의 가족들은 독일식 건배를 배우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제가 나중에 제가 한복으로 갈아입자 엄마가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정말 기쁘구나.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했어요. 저는 질병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고 엄마는 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정우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하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정우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문서 번역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정우와 함께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득 정우가 물었습니다. 리사, 후회는 없어요? 독일을 떠나 이곳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테고 당신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모든 안정과 평화를 느꼈어요. 제 피부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고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가끔은 제 이야기를 블로그에 글로 남기기도 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독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제 경험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른 의견을 구해볼 생각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고통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든 어둠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그 빛을 찾아내는 여정을 감내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려움 없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바닥에 밴드를 감지 않아도 되고 밤마다 가려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작은 기적입니다. 서울의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는 아침. 저는 생각합니다. 제 피부보다 먼저 따뜻해진 것은 바로 제 마음이었다고요. 정우의 이해와 한국 의료진의 진심 어린 케어,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선물해준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제 영혼을 먼저 치유했고 그 후에야 몸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독일에서의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떠올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인도해준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질병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인내와 공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선사해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정우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가려움 없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매일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제가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집이 태어난 곳이 아닌 우리가 치유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은 그런 의미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으로 저희 인생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